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K내과 속에 있는 K영상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또 호두까기 증후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명예교수 김승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려는 요지는 이게 얼마나 흔한 병이고 또 이게 환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두 까는 연장 보신 분들 대부분 있을 텐데 이런 거 아니죠. 호두 까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호두까기 증후군에 있어서의 호두까기는 이런 연장으로 까는 호두입니다. 그래서 여기 쇠로 두 개의 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부 대동맥이고 또 한 팔은 장으로 가는 그 상장간막 동맥, superior mesenteric artery라고 하는 두 개의 동맥 사이에 왼쪽 콩팥에서 나오는 renal vein이 이 사이에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그걸 이제 호두까기 현상, 호두까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의학 모식도로 보면은 여기 대동맥과 이 SMA 그 사이에 왼쪽에서 오는 left renal vein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찡겨서 생기는 병이 호두까기 병 그리고 호두까기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1972년에 벨기에 의사 닥터 드 셰퍼라는 분이 병명을 붙였던 그런 병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병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진단된 환자들은 대부분 이 유관혈뇨, 그로세마추리아를 주소로 해서 병원을 찾게 되고 굉장히 놀라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죠. 그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당시 1972년이면은 뭐 CT나 MRI, 뭐 이 초음파 이런 것이 많이 보편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리에 있는 사타구니 쪽에 정맥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왼쪽 콩팥 정맥에다 관을 집어넣어서 필요하면 조영제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눌리는 데를 확인을 하고 이 눌리는 전후로 해서 압력 차이가 수은주로 한 3mm 이상, 3mm 뭐 길이 이상의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넛크래커 신드롬이다, 호두까기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되던 환자들은 사실 숫자가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있는 두 개의 아주 저명한 희귀질환 등록 사이트, NIH 사이트하고 올파넷 사이트란데 이거는 희귀질환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희귀질환이나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경험을 갖게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년 후에 서울 K내과 속의 K영상 클리닉을 가지고 주로 초음파 진단을 하면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저 5년 선배인 신장내과 전문 김성권 서울대 명예교수시고 이 왼쪽에는 투석을 전문하는 강홍택 박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주로 콩팥 환자들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혈뇨, 단백뇨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 한 서너 명 보고 왔는데 실제로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왼쪽 콩팥에서 이제 피가 다 돌고 정맥을 통해서 돌아나갈 때 이 정맥의 혈류의 속도는 이 콩팥에 가까운 쪽에서는 대개 한 1초에 10 내지 20cm 이 정도 속도로 지나가고 이 에오르타와 SMA 요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약간 눌려요. 그래서 이 속도가 한 40 내지 50cm/s로 약간 좀 빨라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약간 눌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플러로 스펙트럼을 재면은 여기서는 이 트랜스듀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기준선 위쪽으로 한 10 내지 20cm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트랜스듀서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준선 아래쪽으로 한 40 내지 50cm 속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상이죠.
제가 이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같이 뭐 관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침습적인 검사법 말고 초음파의 속도를 잴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호두까기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1996년에 제가 라디올로지라는 저널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거기서는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하고 또 그게 없는 사람들하고를 비교해서 이 왼쪽 콩팥의 정맥의 이 콩팥 가까운 부분하고 하일룸에 가까운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동맥 둘 사이를 지나가는 부분, 요 둘 사이의 혈류 속도를 비교해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대개 이쪽 콩팥 가까운 부분에 비해서 이쪽이 한 속도가 한 5배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단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하고, 그냥 좀 더 쉬운 기준으로는 아까 여기 지나가는 속도가 한 40 내지 50cm 1초에 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0cm/s 이상이면 진단이 가능하더라. 그런 논문 발표를 했었죠. 39세 여자 환자인데 이게 시뻘건 피가 나오는 소변을 봤어요. 그로스 헤마투리아가 있었고,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여기 에오르타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만 수피리어 메senteric 아트리가 보이죠. 이게 레프트 키드니고 거기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레프트 리널 베인이 보이고 그 둘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아주 짤룩하게 눌려 있는 게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를 보면은 그 짤룩하게 눌린 부분에서 이 호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기 굉장히 밝은 색깔로 마치 이 고무수에 물 틀어놓고 눌렀을 때 쭉 뿜듯이 여기 밝은 색, 그 앞에 있는 건 이거 포탈 베인이에요. 그 뒤쪽에 요 에올타하고 SMA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 굉장히 밝은 색깔로 제팅하는, 간헐적으로 호흡에 따라서 지금 보이죠, 이제. 이 제팅하는 그 플로우가 보입니다. 이 밝은색은 빠른 속도를 의미하고 그때 그 최고 속도가 한 138cm/s.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준으로 한 100cm/s를 얘기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서 이 사람은 다른 또 그로스 헤마투리아가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로스 헤마투리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호두까기 증후군, 넛크래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우리가 용어 두 개를 좀 구별을 잘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넛크래커 피노메논, 이 현상과 넛크래커 신드롬, 증후군, 이 둘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에요. 그 눌리는 현상, 일정 기준 이상으로 눌리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커다란 네모 박스가 이 넛크래커 피노메논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혈뇨라든가 단백뇨라든가 뭐 옆구리 통증, 기타 증상들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를 넛크래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현상이고 이거는 거기에 수반되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죠. 이 숫자는 1223, 372, 184. 이게 제가 이제 제 K영상 클리닉에서 한 1년 정도 초음파를 봤던 숫자가 1223명. 그 왼쪽 콩팥의 정맥을 모든 환자에서 다 한번 봐서 속도를 다 쟀던 환자 수가 1223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호두까기 현상이 있어도 그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토탈 1223명. 그 중에서 눌리는 현상, 아까 그 1초에 100cm/s 이상으로 눌리는 현상이 있었던 도플러 초음파에서 100cm/s 이상의 속도를 가졌던 그 사람이 372명이었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의 혈뇨나 단백뇨나 또는 옆구리 통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게 없었고, 그래서 이 넛크래커 현상이 그거의 원인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즉 넛크래커 신드롬,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 184명이었어요. 이건 퍼센티지로 보면은 1223명 중에서 한 30% 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거고, 이 현상이 있었던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이거는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30% 현상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30%의 절반이니까 15% 아닙니까? 15% 정도가 이 넛크래커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다. 이거 굉장히 높은 빈도죠.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장소가 그 콩팥 환자들을 주로 보는 데기 때문에 일반인의 빈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그 미국에 있는 두 사이트에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그 레어 디지즈는 전혀 아니다 하는 그런 거에 아주 강력한 데이터는 이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2020년에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 제가 이 데이터는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알려져 있기는 되게 마른 사람한테 많은 병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지방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그 정맥이 눌리는데 그 주변에 지방이 적기 때문에 뭐 쿠션 역할을 할 그런 지방도 죽고하기 때문에 잘 생긴다. 그리고 마른 사람들은 이 lumbar vertebrae 요추에 이 로도틱 커브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눌리는 현상을 이제 더 좀 가중시킨다. 그래서 대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형에서 이제 이 정맥의 직경을 재가지고서 얼마나 그 직경이 이 부분이 좁으냐, 그걸 가지고 진단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직경을 재가지고 하는 거는 뭐 몇 미리짜리에서 이 재는데 오차도 많고, 또 정상인 그룹하고 호두까기 증후군 그룹에서 서로 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진단 기준으로 삼아보려고 했던 게 에올토 메센트릭 앵글이라는 그 에올타와 수피리어 메센트릭 아트리가 만드는 그 앵글이 얼마나 좁으냐 넓으냐를 가지고서 진단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노력도 있죠. 근데 이 역시 굉장히 오버랩이 많기 때문에 진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진단 기준으로 삼기에 좋은 것은 속도를 도플러 초음파에서 그 속도를 측정한 그 속도 기준이 가장 쓰기에 유용하고 또 정확한 기준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1초에 100cm/s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기억하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 논문에 실렸던 한 초속 한 150cm 정도 되던 그 넛크래커 환자의 사진이고, 이거는 칼라 도플러에서 그 제팅하는 게 잘 보이는, 마치 고무소에서 물 쫙쫙 뿜듯이 그 제팅이 잘 보이고 속도는 한 180cm가 넘는 그런 넛크래커 환자입니다. 그 논문에서 그 속도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 넛크래커 그룹하고 그 정상인 그룹하고 이 속도 차이가 이게 평균이 한 110, 이쪽은 50,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고, 이거는 넛크래커 환자의 속도 한 2배가 넘지요. 그 다음에 이 하일룸 이쪽 콩팥에 가까운 쪽의 이 속도에 비해서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랬더니 한 8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 그룹에서는 한 2.8배 정도. 그래서 이 비율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대개 한 비율로 치면 5배, 그리고 그 속도 자체로 치면 한 80cm 이 정도면은 진단할 수 있겠다 했던 게 1996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던 논문이 또 하나 2006년에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결과는 비슷한데 4.7배니까 거의 5배고, 아까 어른에서는 80cm였는데 이건 한 93cm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성인에서 그리고 소아에서 증명이 됐고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가장 도플러에서 쓰기 좋은 기준을 다시 한번 요약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는 10 내지 20cm 속도라 그랬고, 여기는 40 내지 50cm 초당. 근데 이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80 내지 한 100cm/s면은 이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카테터를 넣어서 압력도 재고 했던 그때 3mm 머큐리라는 이 진단 기준이었는데, 이게 80 내지 100cm/s라는 이 진단 기준하고 어떻게 서로 관련되느냐, 이게 서로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마 그런 좀 의문이 좀 생기실 겁니다. 우리 아마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베르누이 공식, 베르누이 원리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압력하고 속도하고의 관계인데, 이런 공식인데 그 공식을 좀 변형을 하면 그 압력 차이는 이 속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도가 20cm/s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0cm/s라고 치면은, 그 압력을 계산하면 2.39mm 정도가 되고, 여기가 20cm고, 여기가 100cm라고 되면은 3.81mm입니다. 아까 기준으로 삼았던 3mm가 대개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서 80 내지 100cm/s라는 기준하고, 아까 그 카테타 갖고 압력 차이를 쟀던 3mm라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도플러 초음파의 이 진단 기준은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6세 환자였고,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검진을 했는데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현미경 혈뇨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는데, 에올타 SMA 사이에 랩트 리날 베인이 상당히 눌려 있고, 거기서 제팅하는 굉장히 밝은 플로우가 보이고요. 거기에 피크 벨로시티는 143cm/s입니다. 다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넛크래커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죠. 이게서 처음에는 그로스 헤마추리아 환자를 주로 진단했었는데, 요즘 이제 검진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나 프로틴 유리아, 그리고 또 이 왼쪽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로스 헤마추리아보다.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일 수가 있는데, 물도 이제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자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콩팥에 이 아까 그 눌리는 현상 때문에 일정 이상의 압력이 걸리면 우리 몸이란 게 그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느다란 혈관들이 생기면서 배 앞쪽이라든가 배 뒤쪽이라든가 혹은 골반 쪽으로 그런 혈관들이 생기면서 그 피를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려는 그런 노력들이 생깁니다. 그런 새로 생기려는 혈관들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생겨서 어떤 사람 배꼽 주위, 어떤 사람 명치근처, 어떤 사람 등, 어떤 사람 어깨 등등 아주 이상한 결리고 이상한 통증,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이상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비슷한데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단백뇨가 있고 옆구리 통증이 있었고,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때 하면 괜찮다 그러고 어떤 때 하면 또 낮다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또 아주 호두까기 증후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상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왼쪽 콩팥에서 넘어가는 정맥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칼라 도플러를 보면은 이 에올타 SMA 사이에서 굉장히 눌려 있는 게 보이죠.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는 늘어나 있는 랩트 리널 베인 속에 이 칼라 도플러에서 혈류 신호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딴 데는 피가 흘러가면서 색깔들이 이게 다 보이는데 이 늘어나는 랩트 리널 베인 속에 혈류 신호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고무호수 잔디밭에 물 줄 때 누르는 거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누를 때는 물이 쭉 뿜고 호수 뒤가 약간 볼록해지지만 누르다 아주 세게 눌러보니 물이 거의 멎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물이 멎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멎어 있고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 앞뒤로 생기면서 그게 이상한 증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구체 여과를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것도 이 호두까기 증후군의 굉장한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우선 파트 1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얼마나 흔한지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단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굉장히 많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는 유관적 혈뇨, 그로스 헤마추리아로 가지고 진단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숫자는 적었지만 요즘은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나 프로틴 유리아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훨씬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을 만들 수 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파트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